지금부터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 창제 원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언어학적인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훈민정음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단히 그 가치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민정음의 가치는 바로 뭐냐면은 새롭게 창제를 한 그런 글자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언어학적인 보면 볼수록 대단히 그 가치가 높은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그 창제가 과학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저는 어디 가서든 훈민정음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또는 그 자랑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글자가 있지만은 다음 같은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글자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에는 7천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 가운데 자기의 고유한 글자를 가진 언어는 불과 몇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 통용이 되고 있는 영어의 경우를 보면은 영어에는 고유한 글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글자가 없기 때문에 글자 생활하기 위해서 라틴 문자를 빌려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프랑스어 모든 대부분의 언어가 라틴 문자, 로마 글자를 빌려다가 자기의 글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글자가 없다고 해서 그 언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자기의 고유한 글자가 없는 언어가 이 세상의 대부분인데 그러나 우리 말은 한국어는 우리의 고유한 글자, 즉 한글, 훈민정음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히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유한 글자를 가진 언어, 한국어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글자를 가졌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첫째는 만든 때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고 만든 사람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고 세 번째로는 그 글자를 만든 원리를 적은 책이 있고 그 책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 세 가지를 갖춘 글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영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어를 적는 로마 글자, 라틴 글자도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상형 문자에서 발달했다 하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한자도 누가 언제 조직적으로 만들었다는 기록도 없죠.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알려진 글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만드셨습니까? 세종대왕이 만드셨죠. 언제 만들었습니까? 1443년 음력 12월에 만들어서 바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1446년 음력 9월에 반포를 했죠. 흔히 여기서 가끔 오해가 있는데 분명하게 해두실 것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흔히 집현전 학자가 만들었다는데 집현전 학자가 만든 것은 한글이 아니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훈민정음 해례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글자는 세종대왕이 창조를 하고 그것을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 글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풀이를 하고 보기를 들어서 책을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것이 훈민정음 해례지요. 그래서 글자를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
책을 만든 사람은 집현전 학자,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 만든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443년 음력 12월, 그리고 반포한 것은 46년 음력 9월이죠. 그래서 그런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글자를 기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해서 우리 글, 나가서 우리 말, 그리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 10월달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9일로 정한 것은 무슨 날이냐면은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이죠. 1446년 음력 9월이니까 그것을 양력으로 환산하면은 10월 9일입니다. 북한에는 한글날이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북한에는 한글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한글, 한복, 한식, 한지, 한자 들어간 거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다 조선 글자, 조선 옷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말을 한글이란 말을 안 쓰고 조선 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조선 글자 기념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월 15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반포한 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북한은 창제한 날을 기념합니다. 앞서 창제한 날이 언제라 했습니까? 43년 음력 12월이라 했죠. 그래서 음력 12월을 북한에서는 양력으로 환산해서 1월 15일을 조선 문자 창제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남북 통일이 되면은 글자 기념일이 2개가 되죠. 어느 것으로 합칠 필요 없이 반포한 날, 창제한 날, 2날을 다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휴일로 정해서, 최근에는 국경일로 정해서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양시의 경우는 몇 해 만에 한 번씩 기념식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글자라든지 언어 생활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김일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글자를 새로 창제하고 문화어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글자와 언어와 관련해서는 김일성을 우러러 하지 세종대왕은 높이지 않기 때문에 글자 기념일을 우리처럼 이렇게 국경일로 하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든 때가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만든 원리를 적은 책이 있다고 했죠. 그 책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 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죠. 해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해는 풀이죠. 글자의 운용법을 풀이하고 예는 보기를 준 겁니다. 실제 이런 글자는 이런 소리는 이렇게 적어라. 이런 글자는 이렇게 적어라. 그러니까 풀이와 보기를 보인,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과서에 대한 풀이와 보기를 하는 것이 전과 참고서잖아요. 그러니까 글자에 대한 참고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유네스코 본부가 있죠. 그 유네스코에서 여러 가지 유산에 대한 등재를 하고 널리 알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세계 기록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물 중에서 대단한 것을 지정하는데 1997년에 유네스코에서 바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면서 이유를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 세상에서 글자를 만든 원리를 적은 하나밖에 없는 책. 그래서 이 훈민정음 해례를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가치를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그 다음 날 우리나라 각 신문에 제1면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드디어 한글 세계 기록 유산이 되다. 큰 오보였죠. 뭐가 오보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거는 훈민정음 원리를 적은 책, 훈민정음 해례본을 기록 유산으로 정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 전해되다 보니까 글자, 한글이 우수하다고 기록유산으로 정했다고 신문 기자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글자 자체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한글에 대한 원리를 적은 책, 그것에 대해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다 자랑이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착각했던 것은 글자를 지적했다는데 글자 자체가 아니고 책을 기록유산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9월 8일 9월 8일은 뭐냐면은 세계 문해의 날입니다. 문해는 반대말이 문맹입니다. 그러니까 문해의 날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는 글자 없는 민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모르니까 문맹자라 할 수 있잖아요. 그 문맹을 퇴치하는 운동을 유네스코에서는 매우 큰 사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9월 8일을 세계 문해의 날이라고 정하고 그 한 해 동안에 세계 문맹 퇴치에 힘쓴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가지고 상을 줍니다. 근데 그 상 이름이 뭐냐면은 세종대왕 문해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문맹 퇴치에 힘쓴 사람에게 주는 상 이름이 세종대왕상입니다. 그 이유를 유네스코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는 그 창제 원리가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배우기 쉬워서 이 글자를 배우는 사람은 바로 문맹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글자는 대단한 글자고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그 세종대왕을 전 세계의 문맹 퇴치의 아버지라고 보고 상 이름을 세종대왕 문해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 상금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뭐 상금 지원한다고 아무 사람 이름이라도 붙여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네스코가 뭐 그렇게 돈 바라고 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상금도 줄 뿐만 아니라 9월 8일에서 한 달 후면은 한글날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국에 불러다가 한글날 기념식에도 참석하게 하고 그러고는 한국의 산업단지를 시찰시킵니다. 대개 그분들이 사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 가기보다도 산업단지를 시찰하고 청주에 있는 활자박물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 릉이라든지 이런 데를 경락을 하게 합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훈민정음의 가치,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의 말글 생활을 보면은 너무 외국 글자가 온 도시에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런 길거리에만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앞장서서 우리 말과 글자를 파괴하고 있어서 사실은 안타깝죠. 특히 지난 2년간 우리가 경험한 감염병 상황에서 정부에서 내놓는 용어, 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그냥 추가 접종해도 될 것을 꼭 부스트샷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죽어도 정부에서는 안 바꾸고 부스트샷. 만약에 그 뜻이 뭔지 몰라서 주사를 못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 달 전인가 삼척 울진에 큰 불이 났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주민들이 산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마을에서. 그래서 울진군청인지 보면은 쉘터라고 써놨습니다. 우리말로 임시 대피소, 임시 수용소 하면은 내려온 사람들이 다 그리 갈 텐데 이 쉘터가 뭐 하는 건지 웬만해서 상촌에 사는 이주민, 거기 피해자들이 쉘터란 뜻을 알까요? 정말 군청 지원들이 또는 군청에서 했는지 재난지원본부에서 했는지 그렇게 써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드는데 이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께서 아신다면은 굉장히 언짢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또는 우리 학자들이 훈민정음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배우기 쉬운 글자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치면 잘 안 믿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뽕이란 말이잖아요. 자기네 거니까 자랑한다 하는데, 그래서 외국 학자가 뭐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가 번쩍하는, 뭐 저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외국 사람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저명한 마거렛 토마스라는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2011년도에 어떤 책을 냈느냐 하면은, 전 세계에서 언어를 발전시킨 아주 빛나는 50명을 뽑아서 책을 냈습니다. 전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플라톤부터 2000년 동안에 지금,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막론해서 그 긴 기간, 그 많은 곳에서 언어학자 50명을 뽑아서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세종대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을 언어학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언어학에 대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동양에서 가질 수 있는 문자 다 수집하고 나온 중국의 성리학이라든지 성문학 자료를 다 모아서 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어, 당시 한국어에 가장 적합한 말소리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론은 지금까지 세계 언어학 이론에서 빠지지 않는 말소리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음에 대한 이론, 모음에 대한 이론, 그리고 말소리 길이, 높이에 대한 이론, 그리고 모음 조화에 대한 이론, 이런 것까지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세종대왕이라는 언어학자가 전 세계 50명 학자에 포함을 시켜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믿고 우리 훈민정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여기 좀 멋있게 생긴 사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체로키족이라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체로키족이 미국의 여러 원주민 중에서도 굉장히 지적으로 좀 뛰어난 민족입니다. 지금 미국 곳곳에 산재에 있고,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면은 집단으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 고유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만든 사람, 만든 때, 만든 원리가 알려져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 소리를 저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맨날 아까처럼 자랑하는데 체로키 글자가 그렇다 하니까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은 이제까지 거짓말 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근두근 하는 가운데 체로키 글자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세콰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하는 종이를 만들겠다. 즉 종이가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만들겠다. 아주 좀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만든 사람이 알려져 있고 만든 때가 또 기록에 있습니다. 1821년에 만들어가지고 1825년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까 훈민정음을 1443년에 만들어서 1446년에 공포한 그와 매우 흡사한,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적어두었습니다. 야, 이래서 그러면 훈민정음만 세계 하나밖에 없다 했는데, 그럼 세계 이제 2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글자를 제가 찾아보고 또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에 갈 기회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이 사람들의 민속 박물관을 직접 가서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살았다 싶었습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글자고, 이쪽은 발음입니다. 즉 아 소리를 쓰기 위해서 라틴 문자 D를 갖다 쓰고, 고를 쓰기 위해서 A라는 글자를 쓰고, 두는 S를 쓰고, 이건 창조가 아니죠. 라틴 문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네들 소리를 임의로 대응시킨 것이죠. 그런데 저거 26인데 85개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A 같으면은 A에 뭐 밑줄을 긋고, 아니면 위에 점을 찍고, 그 옆에 동그라미를 붙이고, 약간씩 변형을 해서 85개의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세콰이어가 창제했다고 하는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자가 보기에는 창제가 아니고 라틴 문자를
빌려다가 자기네들 말소리에 맞추도록 썼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만약에 아소를 쓰는데 A를 가져왔으면 빌려왔지만은 자기네들 아소리를 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글자를 가져왔으니까 이것은 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해야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로키 글자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세 가지를 갖춘 것은 훈민정음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글자의 발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없어서 그러나 뭘 남기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렸죠. 이걸 그림 글자를 하는데 캐나다의 강둑에 이런 게 벽화가 남아 있는데 이걸 글자로 하기는 어렵죠. 글자는 하나하나를 대응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상황을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배에 용사들이 타고 오른쪽에 보면 해가 3개 있는데 3일간 독수리처럼 용맹하게 거북이는 육지로 오니까 육지로 용사들이 승리해서 올라왔다. 뭐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것은 글자의 앞단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상형 문자가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상형 문자는 중국, 스메르, 이집트의 글자인데 이 상형 문자가 이제 발전하면은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가 되죠. 사람 인이 생기고 소우자가 되고 하늘 천자가 생기고 뭐 별성자, 날일, 물수, 나무목 거의 뭐 글자하고 상형이 비슷해졌죠. 김원종 선생님 강의 들으면은 매번 이런 그 글자를 보여줘서 아주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리를 가지고 한 것이 표음 문자죠. 표음 문자는 크게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지 않고 아까 체로키 글자처럼 한 음절을 나타내는 글자가 음절 문자죠. 가, 나, 다 이런 것이 하나의 글자로. 그러나 그것을 나누어서 기억하고 아하 하는 것이 음소 문자죠. 그래서 언어의 성격에 따라서 음절 문자가 편리한 언어가 있는가 하면은 음절 문자가 불편해서 음소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 만약에 그 어떤 언어가 음소가 한 50개만 있다. 그러면 글자 50개만 만들면 끝이 납니다. 굳이 자음, 모음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말처럼 음절이 한 2000개가 있다. 그러면 글자 2000개를 만들 수 없죠. 그러면은 자음 따로 모음 따로 해서 이렇게 결합해야 하니까 음소 문자가 좋죠.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아까 훈민정음은 글자 이름도 되지만은 책 이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 이름인 훈민정음 해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는 여기 있듯이 글자를 만든 원리와 그 운용 방법을 적은 아까 유네스코에서 그런 기록유산으로 정했죠. 사실 유네스코에서만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옛날에는 국보 70호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국보 70호가 아니고 그냥 국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보 70호라니까 우리 애국자들이 아니 국보 1호를 해야 되지 남대문을 없애고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하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거는 좋은 순서가 아니고 등록 순서다.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최근에는 국보 번호를 다 없앴습니다. 그냥 국보, 모든 것이 다 국보죠. 그래서 바로 이 훈민정음 해례는 국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문본과 한글본이 있습니다. 한글본을 다른 말로 언해본이라죠. 언문으로 해석한. 한문본의 바로 대표적인 것이 세종실록에 나오는 훈민정음 예의본. 이것만 있어서는 사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몰랐는데 드디어 1940년 바로 안동에서 이 한글씨 댁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이 돼서 그것이 바로 지금 간송에 보관되어 있는 해례본이죠. 이것이 바로 국보라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상주본이라고 하는 아직 미확인된 그것도 안동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전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간송미술관 안동 이한글씨 댁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언해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훈민정음 해례본 안동서 발견된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책이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전체 30석장인데 앞에 몇 장은 뜯겨 나가고 크게 세종대왕의 글과 신하들의 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중에 뭐 보시면 알지만은 세종대왕의 글은 글씨체가 큽니다. 임금의 글씨이기 때문에. 신하들의 글은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글과 신하의 글이 한 책에 있다 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글자 크기를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세종, 서문, 국지어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예의라고 해서 음가와 운영법을 세종이 직접 쓴, 즉 내가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 하는 기본적인 걸 적인 것이 세종이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한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너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하고 보기를 들어서 책을 만들어라 한 것이 바로 해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례는 5가지 풀이와 하나의 예가 있는데, 글자를 만든 것을 풀이한 것, 그 다음에 초성에 대한 풀이, 중성에 대한 풀이, 종성에 대한 풀이, 그리고 합자, 어떻게 글자를 조합해서 음절을 만드는가에 대한 것, 이것이 5가지 해가 되고, 그 다음에 용자례는 실제 글자를 만드는 방법을 아주 많이 쓰이는, 예를 들어서 제비 같은 경우, 개구리, 그 다음에 병아리, 뭐 이런 것을 직접 후민정으로 적어서 풀이한 것이 용자례입니다. 그런데 신하의 글은 이렇게 적고 끝인 것이 아니고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정인지가 서를 붙였습니다. 정인지 서가 사실은 이 책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왜 제일 마지막에 있냐면은 임금이 쓴 책에 있는데 신하가 감히 서라고 해서 앞에 있으면 되느냐. 그래서 이름은 서지만은 제일 뒤에 붙어 있는데, 여기서 정인지가 할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글자가 필요하고 창제해야 할 당위성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글자의 장점이 뭐냐, 배우기 쉽다는 것을 이 글자의 장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책을 언제 누가 만들었다 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동에서 발견된 이 책은 국보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은 왕의 글과 신하의 글이 함께 들어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글자 원리를 적은 책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왜 그러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입장과 두 번째로는 세종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관점, 2개로 보겠습니다. 문자학적인 관점은 뭐냐면, 세종이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냐 하면은 글자 생활의 불편함이거든요.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글자가 없으면 누구든지, 아까 영어가 라틴 글자를 빌려왔다 했잖아요. 우리도 글자가 없으면은 이렇게 살펴봐서 이웃에 글자가 있으면은 빌려옵니다. 그때 이웃이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처음에 빌려옵니다. 그런데 중국 글자 말과 우리말은 많이 다르죠. 우선 큰 차이는 중국 글자 말에는 우리말로 하면은 어미와 조사가 없습니다. 문법 형태가 없죠. 그리고 어순이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중국은 주어가 나오고 영어처럼 서술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말이 다르니까 글자를 그대로 빌려와서는 불편하죠. 처형가에 나오는 걸 보면은 하는 수 없이 뜻도 빌려오고, 문법 형태서 요즘 말로 해서 어미와 조사는 그냥 글자의 음만 빌려옵니다. 밝은 달에, 달 하는 것은 뜻을 빌려왔지만 애 하는 것은 글자 음만 빌려왔습니다. 야, 입, 이, 밤들 하는 것은 뜻을 빌려왔지만 밤들이 할 때 이는 그냥 뜻과 관계없이 실록의 글자를 가져왔고요. 논이 다가, 다가도 중국에는 그런 뜻이 없으니까 다가 하는 것, 여가라고 하는 다여자하고 오를갈자를 빌려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글자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가 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오를가를 썼지만 어떤 사람은 또 뭐 더할 가자를 쓰든지 통일이 안 돼 있죠. 지멋대로는 아니지만은 자꾸 빌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줄임 글자를 만들어서 아예 고정된 글자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면 줄임 글자인데, 은 하는 것은 원래는 저 은자를 쓰는 것을 이렇게 줄여서 쓰고, 며 하는 것도 줄여서 쓰고, 뭐뭐 하니 하는 것도 저렇게 줄여 쓰고, 뭐뭐 하거든 하는 것도 원래는 한자로 등을 써야 되는데 저렇게 쓰리고, 그 다음에 뭐뭐 했다 하는 것은 마늘 달자를 쓰고 하는데 그것도 복잡하니까 저렇게 줄여 썼죠. 그렇게 저래 줄여 쓰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음절 문자가 됩니다. 저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한국어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음절 수가 엄청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는 음절이 한 2,800개입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하자면은 저런 줄임 글자를 얼마나 만들어야 됩니까? 2,8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2,800개를 새로 만드느니 차라리 그냥 한자 본래 글자를 쓰는 게 낫죠. 그래서 한국어를 적는 데는 음절 문자, 줄임 문자를 쓰는 것이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줄임 문자를 성공한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음절이 많아봐야 50개에서 100개 미만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끼리를 좀 합치면은 글자 50개만 새로 만들면은 일본의 말소리는 무엇이든지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런 음절 글자를 50개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죠. 왜냐하면은 음절 수가 엄청나게 적은 그런 언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개 가나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음절 수가 2,000개가 넘으니까 음절 글자가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되든 간에 앞으로 글자를 만든다면은 음절 문자가 아닌 자음과 모음을 나눈 그런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천재를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타난 것이 바로 언어학자 세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학적 근거로서 글자를 만든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왜 세종대왕이 만들었냐 하면은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온 백성들이 글자 생활을 해야 요즘 말로 하면은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의 격차가 없을 텐데 소송을 하거나 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한문으로 된 효행서를 읽을 수 없는데 처음에는 그림으로 그래서 했는데 그림 그려가지고 삼강행실도를 그렸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써야 백성들이 예절도 알고 소송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종대왕은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한자가 배우기 쉬우면은 새로 안 만들고 온 백성에게 그냥 한자 배우라 하면은 될 텐데 한자 배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도 어려운데 그때 밤새도록 낮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언제 한문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오로지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백성들을 위한 강한 민본정신, 글자 생활을 위한 평등자상에서 글자를 창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글의 가장 큰 자랑은 배우기 쉽다. 배우기 쉽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글자 생활에 평등을 가져와서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만약에 오늘날 신문이 한자로 전부 쓴다 하면은 한문 모르는 사람은 정보에 눈을 막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한글로 써놓으면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다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의 가치는 저는 글자 생활의 평등, 민주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좀 배운 사람들, 한자를 섞어 쓰거나 한문으로 쓰면은 이해도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뜻을 아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만 좀 참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세종이 지향했던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복잡한데, 어떤 원리로 만들었느냐. 초성이든 종성이든 큰 원칙으로 말하면 상형과 가획의 원리입니다. 상형은 무엇을 본땄다라고 하는 뜻이고, 가획은 뭡니까? 획을 더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초성, 우리말로 자음을 만든 것은 상형과 가획인데, 상형은 무엇을 사용했냐면 우리의 발음기관을 상형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글자 5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목소리, 그림을 안 그려도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으로 이해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 기본자를 발음기관을 상형해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이 5개 기본 글자를 만듭니다. 이 기본 글자를 만든 것이요, 세종대왕이 600년 후를 내다보고 2000년대, 1900년대 마지막에 이 세상에 휴대전화라는 것을 만들 거라는 것을 세종대왕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텍스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불행하게도 휴대전화는 자판이 12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2개를 빼면은 10개죠. 10개 안에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 라틴 문자는 26개입니다. 영어는 그것을 10개에 넣기 위해서 1번에 보면은 A, B, C가 들어있고, 2번 보면은 D, E, F가 들어있습니다. 한 칸에 3글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기본 글자가 5개만 세종대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10개 넣고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얘기할 가획의 원리를 쓰고 있죠. 기억에다가 가획을 해서 기억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안 쓰고 살 수 없는 휴대전화를 세종대왕이 기본 글자 5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는 것에서 세종대왕에게 우리는 600년이 지난 지금 감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인데요. 기본 글자에다가 하나를 더하고 2개를 더해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많이 풍부하게 만들고 있죠. 이거는 아마도 휴대전화의 문자판, 자판을 세종대왕이 생각 안 했으면 이렇게 생각해냈을까 하고 정말 의심이 될 정도로 훌륭한 그런 글자를 상형으로 기본 5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획을 해서 글자를 만들었다. 대단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도 기본 글자를 3개만 만듭니다. 우리 현대국어 같으면 모음이 발음이 22개거든요. 22개를 전부 딴 글자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판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3가지만 딱 만들고는 거기다가 획을 더합니다. 첫 줄자로 해서 아, 오, 아, 우를 만들고, 거기다 또 하나를 더해가지고 제출자를 만들어서 획을 더해서 요, 야, 유, 여를 만들죠. 그래서 1900년대까 중반만 해도 그냥 이런 거 교실에서 설명해도 아무런 실감을 못했는데, 요즘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들은 너무 편해요. 자판 꺼내 보라. 이거 아니면은 이런 자판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후민적인 고등학교 강의는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어학적인 의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제 원리를 제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원리가 2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성운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리에 대한 학문입니다. 중국에서 성운학은 대단히 발달했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성리학에 대한 이론을 가져왔습니다. 음양에 대한, 그 다음에 오행, 아까 기본 글자 5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다 성리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는 기본적인 성리학 이론과 성운학이라는 이론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훈민정음의 언어학적인 의의는 저는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에 15세기 한국어의 말소리의 특징에 가장 알맞는 글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중국의 성문학 이론을 가져왔지만은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국적인 것을, 독창적인 것을 더했다고 하는
그냥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외래 이론을 수입한 것에 지나지 않은데 수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어마어마한 이론인 서문학에다가 더하기를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흔히 오해가 있어서 하나를 설명을 하는데요. 혹시 저를 또 비난할지 모르는데 흔히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 온 세상의 말소리를 다 적을 수 있는 그런 글자를 만들었다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이 온 세상 글자 다 못 적습니다. 적을 수도 없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있듯이 15세기 한국의 말소리를 빠짐없이 다 적을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전 세계의 말을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 여러분 보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영어에 우리의 리을에 해당되는 발음이 5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리을 하나가 있는데 영어에 우유를 나타내는 밀크 할 때 그 L 우리가 리을을 적을 수도 없고 R, L 구분해서 적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른바 다크 L이라는 거 적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 지금 훈민정음 살려서 커피를 적을 때 뭘 하자는데 지금 우리 한글로 그것도 15세기 국어도 커피의 영어 정확한 발음 적을 수가 물론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소리를 다 적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글자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고 훈민정음의 가장 큰 의의는 15세기 당대 우리 말을 완벽하게 적을 수 있는 글자라는 그 뜻입니다. 자, 몇 가지 언어학적인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창제 원리에서 얘기했듯이 과학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배우기 쉽다라고 하는 배우기 쉽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직 이 세상에는 말은 이때 글자가 없는 민족이 참 많습니다. 그런 민족에게 글자 생활을 하는데 가장 좋은 글자가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왜냐하면 배우기 쉽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공적인 예가 2009년도에 인도네시아 아주 조그마한 민족인 찌아찌아 민족에게 훈민정음을 보급해서 지금까지 그들은 그걸로도 소설도 쓰고 시도 지고 도로 표지판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다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배우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입니다. 여러분들 제 외국 여행을 하게 될 때 옆에 혹시 낯선 외국인이 있으면은 한글 가르쳐 놓으면은 비행기 내리기 전에 자기 이름 충분히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혼자 여행하면서 마침 외국인이라 생각하면은 한글 가르쳐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문자상으로 이런 글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음과 모음을 나누어서 창제한 글자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로마 글자는 A, O, U, E 이것이 모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B, C, D 이런 거는 자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나 원래 이것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페니키아 문자에는 전부 자음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자음밖에 없는 글자가 있죠. 아랍 글자. 아랍 글자는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글자가 만들어질 때는 자음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자로 이제 오면서 모음이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자음 중에서 별로 안 쓰이는 것을 기능을 뺏어서 모음으로 바꿉니다. A가 그래서 모음으로 바뀌고 V가 모음으로 바뀝니다. 근데 V가 나도 할 일이 있는데 왜 나를 데려가냐 해서 V를 조금 고쳐서 U를 만들어서 모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자음이었던 것이 그리스 라틴 문자로 오면서 모음이 생겨서 자음 모음이 됐지. 세종대왕처럼 처음부터 자음 모음을 만든 것은 한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자음 모음이 더해져 있는 음절 문자를 만들려니까 아까 몇 개를 했습니다. 2000몇 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자음과 모음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말의 특징을 세종대왕이 발견을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음 모음이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하고 다른 것 중에 대표적인 건 이것입니다. 중국의 음절을 나누는 방법은 만약 음절이 초성, 중성, 종성이 있다면 중국은 초성, 중성 더하기 종성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초성과 나머지. 그래서
중국에서는 성모와 운모라는데 예를 들어서 동력동자를 설명할 때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디귿 소리에다가 옹 하는 소리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린이들한테 동자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 밑에 이응한다 그랬죠? 중국식으로 하면은 디귿 밑에 옹한다. 그것이 중국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덕자와 홍자다라고 합니다. 덕자의 첫 소리와 홍자의 둘째, 셋째 소리를 그것이 동력동이다. 그러니까 동력동이라는 발음을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디귿과 옹, 즉 덕과 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우리 말에는 절대로 안 그렇다.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준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눠서 동자는 디귿과 오와 이응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못한 우리말 특성에 맞는 저렇게 음절을 나누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지금도 한글밖에 없습니다. 영어도 음절은 중국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대단한데요. 모음조화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뭐 음성모음이.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세계 언어학에서 나온 것은 1960년대입니다. 1960년에서 500을 빼면은 1460년대입니다. 1446년에, 43년에 세종대왕이 모음조화라는 개념을 발명을 하고 글자도 아, 어, 오, 우 이렇게 대립을 하고 그 다음에 글자가 합쳐지는 것도 오하고 아가 합쳐서 와가 되고 우하고 어가 합쳐서 워가 되고 이렇게 모음조화라는 현상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1960년에 발견한 것을 1443년에 이 개념을 터득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말에 이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발견을 해낼 수가 있었죠. 그 다음 하나는 또 대단한 건데요. 운율이라고 한 것은 언학에서 운율은 말소리에는 자음과 모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소리에 길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강약도 있잖아요. 이것을 표기하는 글자는 훈민정음 밖에 없습니다. 15세기 국어에는 소리의 높낮이가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어 표준말에는 장단이 있죠. 높이가 없고. 그러나 지금 서울말도 장단이 없어져서 눈과 눈 이걸 변별을 못하죠. 그래서 문맥 안에서만 내리는 것, 보는 것 구별하는데 15세기에서는 높낮이로 구분했습니다. 15세기에는 높낮이를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낮은 소리, 하나는 높은 소리, 하나는 낮았다가 높아가는 소리. 이 높낮이가 있는 언어는 많죠. 현대 중국어가 그 대표적인 것이고 태국어 같은 경우는 5성, 6성까지 있죠. 중국어는 뭐 잘 알다시피 4성이고 2성, 3성 있는 언어는 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15세기에는 이렇게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았다가 높아가는 소리 있는데 이것을 글자에 반영했습니다. 낮은 소리에는 점을 안 붙이고 이 점을 방점이라고 하는데 높은 소리에는 점을 하나를 붙이고 낮았다가 높아가는 소리에는 점을 두 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말에 꽃하고 풀하고 별이 있었다 그러면은 15세기 발음을 제가 좀 과장하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 주격조사를 붙일 때 볼게요. 꽃이 피었다 같으면은 아주 제가 느린 소리로 과장해서 말하면 꽃이 피었답니다. 꽃이 피었다. 주격조사 이하고 높이 같죠? 꽃이 피었다. 그러면 점을 안 붙입니다. 그 다음에 풀, 지금의 실록에 들은 풀은 풀이 푸르다. 풀이 푸르다. 높은 소리죠? 그러면 점을 붙이고. 그 다음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것은 그때 발음은 별입니다. 별.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15세기 말하면 꽃이 아름답다. 풀이 푸르다. 별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방점을 하나 찍고 둘 찍는 이런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조금 글자 생활하는 데는 불편했습니다. 만약 요즘 컴퓨터 시대 같으면 이거 도저히 좀 실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높낮이가 우리말에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방점 표시가 없어지는데 17세기, 15세기 오는데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했냐면은 우리말은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는 짧은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꽃, 풀 이렇게 짧은 소리로 바뀌고 아까 낮았다가 높아가는 소리는 긴 소리로 바뀌어서 별이 하는 것이 별이 해서 긴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꽃과 풀은 짧은데 별은 긴 소리로 남아있죠. 이렇게 17세기 바뀌면서 이 방점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언어학적으로 제가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대단히 배우기 쉽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처음부터 자음과 모음이 나누어져 있다고. 그리고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 셋으로 나누었다는 점. 그리고 모음 조화를 그때 당시 발견했다고 하는 점.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마그렛 토마스 교수가 세종대왕을 50인의 언어학자로 뽑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당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언어학적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50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훈민정음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들 잘 아는 대표적인 훈민정음의 학자가 최연배 선생이죠. 최연배 선생은 오랜 동안 우리말 글을 연구하고 또한 우리말의 맞춤법, 표준말 이걸 정하고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대표적인 학자죠. 이분이 한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훈민정음 실록에 나온 예의본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1942년에 한글가라는 책을 내는데 한글가를 내기 직전에 이한글 시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됨으로써 그걸 가지고 새롭게 한글의 가치를 처음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광복 이후에 한글학회에서 그 간송본을 복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누어 가짐으로써 훈민정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죠.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은 여기 호머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선교사인데 흔히 이분을 말할 때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선교사인데 많은 업적이 있지만은 주시경 선생이라고 아까 최연배 선생의 선생이 있잖아요. 주시경 선생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과 함께 서재필 선생과 함께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독립신문의 한글판을 주시경 선생이 맡고 영어판을 헐버트 박사가 맡았던 그러한 박사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된 교과서를 처음 만든 분입니다. 그것이 사민필지라는 건데 사는 선비사고 민은 백성이고 필은 반드시 알아야 될 백성이나 선비나 모두가 알아야 될 책이라 해서 교과서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지리 더하기 약간의 역사책입니다. 네. 이분이 완전히 한글에 매료돼 가지고 한글을 전 세계에 소개하면서 대단히 안타까워 했는데 아니 이렇게 배우기 쉬운 글자가 있어서 온 국민이 다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왜 한국 사람들은 안 쓰고 지식인들, 선비들만 한자를 배우고 백성들은 한자를 못 배워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냐. 그래서 좀 그 선비들이 양보해서 백성들도 한글 좀 배우게 허락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한글로 된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거기다가 좀 다른 얘기지만은 그때 당시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죠. 올해 며칠 전에 처음 성경이 나온 140주년이어서 기념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에 의해서 한국이 대중화되었죠. 그래서 드디어 1894년 고종이 직서를 내리죠. 한글을 국문, 나라의 글자로 드디어 선포합니다. 즉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500년 만에 훈민정음이 고종에 의해서 나라의 글자가 됩니다. 그러나 나라의 글자이되 한문과 함께 쓰다라고 해서 국한문 혼용이라는 것이 1894년에 처음 나오게 된 것이죠. 1894년 이전에는
한문이든 아니면 순수 한글이든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뒤로 이제 국한문 혼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고 널리 온 세계에 그리고 우리 민족에 알린 데는 헐버트 박사의 공헌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총균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그런 책을 지은 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또 한글을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렸습니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은 모음은 점과 수직선, 수평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자음은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을 뜬 기하학적 기호다. 자음과 모음은 사각의 공간 안에 잘 조합되어 한 음절을 표시하게 된다. 아주 정확하게 모음의 특징과 자음의 특징을 적었습니다. 또 한 분 소개하면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학자 노마 히데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한글 광입니다. 이분의 그 한글 책은 일본에서 나와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그 일본어 번역본이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도 엄청나게 팔렸는데, 완전히 일일이 소개 안 하겠지만은 한글에 대한 찬양서입니다. 즉, 소리와 글자와 발음이 일체가 되는 이런 글자는 이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글자다. 그래서 혹시 기회 닿으면은 노마 히데키의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 거 자랑하는데 기분 나쁠 리가 없지만은 정말 객관적으로 이분은 그 책 서문에 뭐라 쓰냐면 민족주의 감정에서 쓰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은 뭔가 자꾸 한글 자랑할 때 민족주의적인 국가적인 입장에서 자꾸 쓰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신뢰를 안 가지는데, 자기는 그걸 떠나서 일본인의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글의 가치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힘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태계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드는 태계학진흥회라는 이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에서 제가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훈민정음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를 가져서 굉장히 오늘 기쁘고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이 우리 한글과 훈민정음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